자, 무장독립투쟁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로 20년대,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한 3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을 얘기할 거예요. 무장독립투쟁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자, 그러면 국내 무장독립투쟁을 먼저 봅시다. 놀랍게도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도 무장독립투쟁을 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졌어. 대표적으로 천마산대, 보합단 여기에 빠져 있지만 구월산대라는 단체도 존재했다. 자, 그래서 천마산대는 최시응이라는 사람 등이 조직을 했고, 뭐 목적은 비슷해.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친일파를 처단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제관리, 경찰을 사살하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천마산대와 보합단은 둘 다 의주, 우리나라의 중국과 우리나라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인 의주에서 활동을 했다. 이 천마산대와 보합단은. 그리고 구월산대라는 조직도 역시 뭐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거나 친일파를 뭐 처단하는 것 같은 활동을 했는데, 이 단체는 황해도 지역, 좀 더 내륙 지역에서 활동을 했지. 모두 3.1운동 이후 1919년 이후에 나타났던 단체들이야.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욕구가 당연히 강해졌을 거고, 그런 욕구를 반영하는 무장독립투쟁 단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국내 외에도 당연히 만주 지역의 독립군 부대가 굉장히 많겠지. 자, 서간도와 북간도에 독립군 단체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 뭐 하나씩 살펴보면, 뭐 서로군정서라는 단체가 있어. 서간도니까 서로군정서가 있지. 북간도에는 북로군정서가 있어. 근데 이게 이름만 비슷하지 조직한 단체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신흥무관학교 출신 중심으로 서로군정서가 이루어졌고, 이 신흥무관학교는 신흥강습소에서 신흥무관학교로 바뀌었고, 이런 신흥강습소라는 학교는 또 신민회와 관련이 있지. 물론 신민회는 이미 이 시점에는 없어져 있지만 신민회가 만든 흔적들이 남아서 서로 군정서까지 조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대한독립단이나 광한당 같은 독립군 단체도 존재하고, 자, 북간도에는 북로군정서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전에 배웠던 대종교는 나철이 만든 종교고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지. 그리고 나철 이 사람은 종교 활동도 하지만은 어떤 활동도 했냐면 독립운동에 더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에는 자신해라는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기도 하지. 그 다음에 국민해군, 뭐 안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인데, 이 단체가 봉오동 전투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지. 그래서 서간도와 북간도에 있었던 독립운동군 단체를 구분하면 매우 좋겠지. 자, 그러면 이 독립군 단체들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자,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아까 봤던 만주의 독립군들은 국내에 진입해서 일제와 전투를 벌이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천마산대라든지 아니면 구월산대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친일파도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관도 파괴하지만, 이 서로군정서나 북로군정서 혹은 대한독립군 같은 이런 바깥에 있는 단체들도 모두 우리나라로 진공작전을 벌여서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를 했단 말이야. 함경 남도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지. 당연히 일제는 이러한 독립군 활동에 자극을 받았겠지. 얘네들을 계속 냅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한국의 독립 의지를 더더욱 고조시키는 그런 위협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그래서 일제는 독립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주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 이 독립군 단체들은 아까 여러 단체들이 있었잖아. 뭐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 국민해군, 이 단체들이 이제 따로따로 싸워서는 일본군을 이기기 어려우니까 연합부대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전투를 봉오동 전투라고 부르지. 흔히 홍범도의 제한독립군, 최진동, 안무 이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유명한 건 홍범도 장군이 유명하지. 홍범도 장군은 그 한일 병합 이전에도 의병으로 활동을 하다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만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20년대까지 남아서 이 일본군에 맞서서 독립군 활동을 벌였다는 거야. 그럼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당연히 일본군은 더 자극을 받았을 거야. 그래서 자, 일제는 훈춘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해서 대규모 부대를 동원해서 독립군을 공격하게 되는데, 훈춘 사건이 뭐냐면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만주에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어. 여기에 일본 공사관이 있었는데, 이 일본 공사관이 독립군에게 공격당했다는 사건을 조작해서 이걸 구실로 만주 지역으로 대규모 부대를 파견하게 되는 거야. 목적은 뭐겠어? 이 조작했다 그러잖아. 목적은 봉오동 전투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사건을 조작을 했겠지. 그래서 자, 봉오동 전투와 관련 있는 대한독립군과 국민해군, 여기에 김자진 장군과 관련 있는 북로군정서군이 추격해온 일본군을 청산리까지 유인을 한 거야. 그럼 뭐 이렇게 쫓아왔겠지. 그지? 그리고 독립군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일본군은 유인을 했을 거야. 그리고 1920년 10월에 청산리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뒀다고 얘기를 하지. 이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이다.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가 먼저 일어나고 청산리 대첩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지. 훈춘 사건은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거고. 자, 근데 이 와중에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간도 지역의 한국인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간도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독립군의 인적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면서 독립군의 근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독립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독립군하고 직접 싸우는 것뿐만 아니고 이 간도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하고 못 살게 구는 거지. 그지? 그것을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계속 전투에서 지니까 당연히 보복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도통신원이 19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사이에 한국인이 3,000명 이상이 학살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임시정부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간도 참변이 벌어지니까 독립군들은 비록 전투에선 승리했지만 간도에 머물러 있기는 어려웠겠지. 그래서 독립군은 간도 참변을 피해서 밀산부로 집결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간도 참변은 요 간도 지역에서 벌어진단 말이야.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독립군은 밀산부로 이동을 했어. 그래서 밀산부에서 이제 여러 독립군 부대가 모였겠지. 뭐 서로군정서, 분노군정서, 대한독립단, 뭐 군무도독부, 국민해군 이런 부대들이 밀산부로 모여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조직하는 거야. 대한독립군단이 조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대한독립군단은 일제의 추격을 피해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러시아 영토인 자유시라는 곳에 집결하게 되었어. 근데 여기에 이제 독립군들이 모였는데, 독립군들이 부대가 여럿 있고 또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는 같지만 각자 가진 사상이 다르다 보니까 내부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무장 해제 요구에 따른 발포 등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은 또 이 몇천 명이나 되는 독립군 부대가 자기네 땅에 들어오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 러시아 정부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독립군 내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군대인데 무장을 해제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왜 우리 독립군이 러시아 적군, 그러니까 소비에트 공산주의자의 명령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반발하는 애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내부 주도권 다툼과 그리고 러시아의 무장 해제 요구까지 일어나니까 이 안에서 독립군 사이에 내분이 벌어지고 러시아 군대까지, 러시아 적군까지 출동하게 되면서 일어난 게 자유시 참변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가 진짜 많이 모여있어요. 거의 막 3,000명, 4,000명 가까이 모여있었는데 이 많은 부대가 일제와 싸워보지 못하고 우리 독립군끼리의 다툼, 거기에 러시아 적군까지 끼어든 이 자유시 참변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나라 독립군이 분명히 승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1930년대 초반 될 때까지 눈에 띄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것은 이 1921년 6월에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이 아주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일본군에 맞서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은 어떻게 됐느냐? 다시 흩어진 독립군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독립군들이 다시 모여들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게 돼. 그래서 20년대 중반이 되면은 크게 3개의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자, 압록강 연안 지역에는 참이부라는 단체, 여기 있지. 그다음에 남만주일 때는 정의부라는 단체, 북만주일 때는 신민부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 3개를 통틀어서 3부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참이부, 정의부, 신민부가 조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참이부, 육군 주만 참이부는 임시정부와 연계된 단체야. 임시정부의 소속 단체로 되어 있어. 나머지 정의부, 신민부. 그럼 이 3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모두 민정, 군정 조직을 갖춘 공화주의 자치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민정은 일반 민간인을 통제하는 거고, 군정은 군인을 통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완벽한 정부의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치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가 비록 중국 땅이지만 이 만주 지역은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참이부, 정의부, 신민부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을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자치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자, 근데 이 3부가 20년대 후반이 되면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나중에 배울 건데 신간이라는 단체가 벌어져. 그러니까 이게 사상에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단체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런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참이부, 정의부, 신민부도 야 우리도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부 통합운동이 전개가 돼. 근데 하나로 합쳐지진 않고 2개로 합쳐지는데 하나는 혁신의회, 또 하나는 국민부. 그러니까 3개였던 3부가 2개로 합쳐지게 된다는 거지. 어쨌든 줄었잖아. 3개였다 2개로. 그래서 남쪽 지역,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들어서고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라는 단체가 조직이 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순서를 보면은 독립군의 국내 진입 활동이 벌어지니까 일본군이 독립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주로 들어오지. 여기에 맞서서 홍범도 등이 맞서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고 일본군은 더더욱 대규모 부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훈춘 사건을 조직했고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했어. 여기에 주역은 김여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지. 일본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을 일으켰고 간도 참변을 피해서 이동한 독립군들은 자유시에 집결했는데 자유시에서 독립군들 내부의 주도권 다툼과 러시아 적군까지 끼어들게 되면서 큰 피해를 입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독립군들이 몇 년 뒤에 20년대 중반 23년부터 25년까지 3부를 조직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설명해서 빼먹은 게 있는데 이 20년대 중반에 독립군들이 활동하기 어려웠던 게 1925년에
미스하이 협정이라는 게 맞아져. 미스하이 협정이 뭐냐면, 자, 지금 독립군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만주 지역이고 여기는 중국 땅이란 말이야. 중국 땅인데 일본이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이 너무 눈에 가시다 보니까 이 중국의 만주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군벌에게 협정을 맺어서, 미스야라는 사람이 가서, 외무장관인데 이 협정을 맺어서 중국이 정리를 하면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 독립군을 적발하면 일본 총독부에 아니면 혹은 일본 정부에 넘겨버린다라는 협정을 맺어버려.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중국 관원은 각 현에 알려 재류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그러니까 중국 관원이 독립군 활동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독립군 단체를 해산시킨다. 누가? 중국 관원. 그리고 중국 관원은 이렇게 독립군 단체를 해산시키고 독립군을 잡으면 일본인에게 넘겨준다. 이게 바로 미스야의 협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1925년에 맺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이 미스야의 협정으로 인해서 독립군의 활동이 더더욱 위축되겠지. 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3부로 돌아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는데 이 단체가 합쳐져야 된다. 3부 통합운동이 일어나지. 근데 하나로는 못 합쳐지고 두 개로 합쳐지죠.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합쳐지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의열단의 활동을 봅시다. 자, 의열단은 역시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아까 사진에 나왔던 사람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고 윤세주,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가 의열단이에요. 이 단체는 비밀 조직이고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의열단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신채호에게 써달라고 해서 자기네들 활동 지침으로 삼았어. 그러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을 보면 의열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내용을 살펴보면, 자, 조선혁명선언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라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목적을 관찰하고야 말지니. 이게 뭐냐? 자, 민중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대. 그것도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돼. 그리고 목적은 뭐였어? 독립이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려면 민중이 폭력적으로 직접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의열단의 활동은 뭐였어? 이 폭력 혁명을 유도하려는 거겠지. 좀 더 얘기하면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에서 이렇게 얘기해. 처음엔 이런 걸 다 비판해. 우리나라 독립투쟁이 무장투쟁, 외교론, 실력양성론이지. 이거 다 부정해. 무장투쟁은, 여기서 말하는 무장투쟁은 독립군 활동.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함준도 안 되는 독립군 다 모아봐야 몇 천밖에 안 되는데 그 독립군 가지고 강대한 일본 제국이랑 무력으로 맞서 싸워서 얘네들 다 쫓아낼 수 있냐? 안 된다. 외교론은 뭐야? 우리가 막 독립청원서를 보내고 김규식을 막 파리강화 회의에 보내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는 것이, 그것도 안 돼. 야, 강대국은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강력한데 왜 약한 조선을 편들어서 피곤하게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겠니? 그것도 어림도 없다. 실력양성론. 실력양성운동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뭐랑 비슷하냐면 애국개몽운동이랑 비슷해. 이게 뭡니까? 경제와 교육을 발전시키면 우리나라가 힘이 강해서 일본에게 독립한다. 근데 신채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본이 그걸 냅두겠니?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럼 남은 건 뭐냐? 민중의 직접 혁명밖에 없다. 우리 2천만 한국인, 조선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3.1운동보다 더 강하게, 더 폭력적으로 일본, 우리가 다 죽더라도 일본한테는 지배를 안 당하겠다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나면 일본이 제 아무리 강력해도 그건 못 막는다는 거야. 그럼 의열단은 어떤 활동을 하냐? 일제 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인물을 암살한단 말이지. 이 의열투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중을 자극시켜서 처음에는 의열단 몇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폭탄을 던지고 요인을 암살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보고 배운 일반 민중들까지도 다 의열단처럼 들고 일어나면 우리는 독립이 가능하다. 그 방법밖에 없다. 다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의열단이 지금 폭탄을 던지고 일종의 테러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다 이 민중 직접 혁명을 자극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열단이 의열 활동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지. 지금 자기 혼자서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봐. 박재혁, 김익상, 김상욱, 김지석, 나석주 2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여기에 나와 있지. 교과서에는 167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폭탄을 던지거나 뭐 요인을 암살한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거 폭탄 하나 던진다고 독립은 안 돼. 하지만 민중들을 자극시킬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의열단의 활동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20년대 후반이 되면 이러했던 의열단의 활동 방향이 변경되게 돼. 몇 년 해보니까 의열 활동 가지고도 안 되겠는 거야. 독립이 어렵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활동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20년대 후반에 이 의열단 단원들이 황푸공관학교라는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게 돼. 그러면 무장투쟁, 군대를 조직하는 무장투쟁에도 가담을 하게 되는 거지. 옛날에 야 이건 안 돼라고 했는데 이제 활동 방향을 바꾼 거야. 우리 무장투쟁도 좀 해야겠다. 의열투쟁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활동 방향이 변경됐다라는 거지. 30년대 초반이 되면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일종의 정치단체를 설립하는 데 주도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의열활동 실컷 한다고 그랬는데 왜 바꿨어요? 해보고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바꿔본 거야. 그러니까 부정했지 처음에는.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우리는 지금 민중 직접 혁명밖에 없어. 하지만 해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네. 그럼 다른 것도 해보자. 그래서 황푸 20년대 후반이 되면 아까 이 활동들은 다 20년대 중반까지란 말이야. 해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20년대 후반에는 야 우리 황푸공관학교에 공간도 한번 파견해보고 민족혁명당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봅시다. 자, 한인애국단은 아까 의열단이랑 비슷해 보일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둘 다 폭탄 던지고 일종의 테러 활동을 하니까. 하지만 한인애국단이랑 의열단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의열단은 김원봉이 만들었고 20년대 주로 20년대 활동을 해요. 한인애국단은 아까 봤듯이 임시정부 소속이고 김구가 만들었고 1930년대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열단이랑 한인애국단이 활동이 비슷하다고 해서 얘네 둘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한인애국단의 설립 배경을 봅시다. 20년대 중반에서 후반은 임시정부의 암흑기였지. 막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질 않나. 23년에 그지? 큰 모임이 있었지. 국민대표 회의가 있었잖아. 여기서 결렬이 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매우 악화됐단 말이지. 거기다가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30년대가 되면은 만주사변이야. 일본이 아예 만주를 점령하게 됐어. 그러면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 그렇게 실컷 하고 있었는데 만주를 일본이 통째로 점령해버리니까 독립군들의 사기는 더 약화되겠지. 근거지가 사라진 거니까. 거기다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건 지금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잖아. 다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는 일이 벌어져. 만보산 사건이 뭐냐면, 자, 만보산 사건 자체는 별거 없어. 이 만주에서 한국과 중국 농민이 충돌한 사건이야. 근데 충돌했는데 이 만보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언론이 과장된 보도가 이어졌어. 막 그냥 농민들끼리 그냥 잠깐 싸운 일인데 이게 막 뭐 군대가 출동했다느니 뭐 여러 사람이 다쳤다느니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럼 한국인인데 중국인이 싸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악화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인을 화교라고 부르잖아. 외국에 가 있는 그 중국인들을 화교라고 부르는데 화교 배척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보산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화교 배척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평화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지금처럼 인터넷에 뭐 댓글 쓰고 악플 달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평양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학살당하고 가게가 불타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 조사 결과 뭐 적게는 95명, 많게는 133명이 살해됐다는 자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까지 중국에게 보도가 되면 중국인들의 감정은 더더욱 약화되겠지. 그럼 당연히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의 활동이 위축된단 말이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임시정부는 지금 위축이 된 상태, 활동이 완전 위축된 상태고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독립군의 사기는 악화가 된 상태고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라는 거지. 이걸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의 김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931년에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열단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인애국단에는 크게 이봉창과 윤몽길 의사의 활동이 유명한데 먼저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1932년 1월 도쿄에서 이봉창이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어.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안 터진 거야. 그래서 실패했지. 그러니까 목적은 일왕을 죽이는 거였는데 폭탄을 던졌지만 그 폭탄이 안 터졌기 때문에 실패했지. 뭐 다른 마차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마차를 똑같은 걸 여러 대를 쓰니까 그래서 실패했지만 일제에는 큰 충격을 줬지. 왜냐면 일본은 일왕을 천황이라고 그러잖아. 이 천황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한 충격인데 중국인들은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그 감정이 안 좋은데 이렇게 썼단 말이야. 불행히 다른 마차에 맞았다. 폭탄도 안 터졌고. 이게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보도한 중국 신문의 내용이란 말이야. 이걸 트집 잡아서 중국 신문의 내용을 빌미로 해서 우리 지금 천황이 죽을 뻔했는데 니네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거 보복해야겠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를 공격하고 점령하는 상하이 사변을 일본이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윤봉길 의사 의거와 이어지는 거야. 이분이 이봉창 의사고. 자, 윤봉길 의사는 이 상하이 사변이 일본이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한 다음에 상하이를 점령한 다음에 축하 행진을 벌였어. 상하이 점령 기념 축하식을 열었지. 훈커우 공원에서. 근데 이번에도 한인애국단 소속의 윤봉길 의사가 이 상하이 점령의 사령관과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있는 이 축하 행사 단상에 폭탄을 던져서 많은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살상을 하게 돼. 이번에는 폭탄을 좋은 걸 썼나 봐. 그래서 폭탄이 터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 윤봉길 의거가 일어난 직후에 찍힌 사진이지. 이게 지금 잡혀가는 사람이 윤봉길 의사고 이 단상에 이 폭탄을 던져서 지금 쑥대밭이 돼서 막 부상자를 옮기느라 정신없는 모습이겠지. 그럼 이 이봉창 윤봉길 의거의 효과가 뭐냐? 자, 당시 중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시선이 매우 안 좋았지. 화교학살 사건도 일어나고 그 전에 만보산 사건도 일어났는데 한국인에 대한 시선을 호의적으로 바꿨고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줘. 근데 대신 일제가 이 임시정부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시켜서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